서울의 늦가을, 하늘은 회색빛 구름으로 가득했고 비는 끊임없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김지원은 작은 손을 꼭 붙잡은 채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6살 딸 은지는 그녀의 품에 안긴 채 연신 기침을 하며 미열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지원은 한 손으로 은지의 이마를 짚어보며 다른 손으로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병원 안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은지의 건강도 걱정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불안감이 가슴속 어딘가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그 사람이 여기 있다면? 아니야, 아닐 거야. 서울은 너무 크고 이 병원도 수많은 의사들이 있는 곳이니까. 민준호 소아과 전문의님,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병실에서 흘러나왔다. 지원의 등줄기에 한기가 스쳤다. 그 이름, 너무 익숙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낯설게 들렸다. 그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고개를 떨구었다.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다시 문을 열며 지원을 향해 말했다. 지원은 은지를 부드럽게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심스럽게 진료실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의 눈은 자동적으로 의사를 향해 움직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멎을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거기 서 있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여전히 고요한 눈빛을 지닌 채 변하지 않은 듯한 그 모습. 민준호. 지원의 다리는 힘이 빠진 듯 흔들렸고 품에 안긴 은지가 기침을 하자 본능적으로 아이를 더 꼭 껴안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민준호는 지원을 바라보았다. 순간적으로 표정이 살짝 굳어졌지만 곧 그는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한 채 말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많이 아픈가요? 그 목소리. 그 낮고 차분한 톤. 지원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침이 심하고 열이 높아요. 어젯밤부터 계속 잠을 못 잤어요. 그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지에게 다가갔다. 청진기를 들어 조심스럽게 아이의 가슴에 댔고 은지는 낯선 손길에 움찔했지만 곧 다시 눈을 감았다. 지원은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기억하고도 모른 척하는 걸까? 열은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나요? 준호가 물었다. 이틀 전쯤부터요. 평소에는 큰 병 없이 잘 지냈어요. 지원은 떨리는 손을 모아 쥐며 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의 의료 차트에 머물렀지만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들로 소용돌이쳤다. 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질문을 담고 있는 듯했다. 그는 다시 은지를 살피며 말했다. 목이 많이 부었고 기침 소리도 깊어요. 혹시 아이가 천식을 앓은 적 있나요? 아니요. 그런 병력은 없어요. 지원은 즉시 대답했다. 짧은 정적이 흐른 후 준호는 진료를 마치고 처방전을 적기 시작했다. 지원은 그 순간 문득 그가 그녀를 알아보았다는 확신을 느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시선, 그리고 그의 미묘한 표정 변화. 진료가 끝나갈 무렵 준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몇 년 전에 부산에 가신 적 있나요? 지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때 해운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당신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들렸다. 지원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묻어둔 과거가 지금 이 순간 다시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기억하시나요? 준호가 덧붙였다.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서 모든 감정이 읽혔다. 슬픔, 놀람, 두려움, 그리고 미련. 네, 기억해요. 그녀는 작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오래전에 끝난 일이에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깊게 숨을 내쉬며 처방전을 그녀에게 건넸다. 이 약을 3일 정도 복용시키고 그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다시 오세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춘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은지의 아버지는? 지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린 그냥 둘이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진료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사이 은지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지원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진료실 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준호를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차가웠다. 문이 닫히는 순간 준호는 손에 남겨진 처방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지원은 진료실에서의 그 짧은 만남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민준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질문. 모두가 그녀의 심장을 다시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잠든 은지를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몇 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던 부산의 가을밤이었다. 당시 지원은 서울의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부산에 있는 고객사와의 미팅 때문에 출장 중이었다. 일정을 마친 후 그녀는 홀로 해운대 근처를 걷고 있었다. 서울보다 한적하고 조용한 밤거리, 차가운 바닷바람, 그리고 불빛 반짝이는 해변. 하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쓸쓸했다. 당시 그녀는 직장 내에서의 압박, 가족의 기대, 그리고 점점 더 거칠어지는 세상에 지쳐 있었다. 스스로를 돌볼 여유조차 없던 시기였다. 그러다 우연히 들어간 작은 재즈바. 붉은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그 공간에서 그녀는 민준호를 처음 만났다. 그는 그날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혼자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여서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둘 사이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어느 순간 준호가 먼저 말을 걸었다. 출장이세요? 지원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울에서요. 여긴 조용해서 좋네요. 저도 그래요. 사람들 많은 곳은 싫어해서.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예상보다 길어졌다. 책, 음악, 일, 인생.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말이 통했다. 둘 다 외로웠고 둘 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어 했다. 술이 몇 잔 오가고 밤은 깊어졌고 마음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마지막 잔을 비운 후 준호는 지원에게 물었다. 이 밤이 끝나면 우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지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마도요. 우린 서로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둘은 바닷가를 걸었고 조용한 모텔에 들어갔다. 말없이 서로를 안았다. 체온과 체온 사이에는 더 이상 벽이 없었다. 그날 밤 그들은 그저 사람으로서 서로를 느끼고 싶었고 외로움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다. 아침이 밝자 지원은 먼저 눈을 떴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졌고 침대 옆 탁자엔 준호가 남긴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잘 지내세요. 짧았지만 따뜻했어요. 그는 떠나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지원은 침대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그 쪽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다시는 그를 만날 일 없을 거라 믿었다. 그 후에 시간은 거센 파도 같았다. 서울로 돌아온 그녀는 곧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게 되었다. 충격과 혼란,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그 어떤 도움도 받지 않기로 결심했다. 준호를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설령 찾는다 해도 아이의 존재가 그의 인생의 짐이 될 거라 생각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너무 멀리 있었다.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대신 자신이 그 빈자리를 모두 채워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태어난 은지.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세상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기분이었다. 아이는 작고 연약했지만 그녀에게는 온 세상이었다. 은지의 웃음, 첫걸음마, 첫말,
그 모든 순간이 지원에게는 기적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지원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더 조심스러웠다. 은지에게는 엄마 이상의 존재가 되어야 했기에 그녀는 모든 걸 감내했다. 밤마다 혼자 울 때도 있었고 미래가 막막할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아이를 위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서울의 병원에서 그녀는 다시 민준호를 만났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단정했고 진중했고 따뜻한 눈빛을 가졌다. 하지만 지금 그 눈빛은 혼란과 궁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원은 자신의 가슴 속에 꽁꽁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올랐다. 만약 그날 아침 내가 먼저 깨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떠나기 전에 우리가 제대로 인사를 나눴다면? 만약 우리가 서로를 찾으려 했다면?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만약을 떠올려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은지는 잘하고 있었고 그녀는 이미 선택을 했다. 그녀는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과거는 지나갔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오늘과 내일이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잊은 줄 알았던 과거를 다시 불러낸다. 그것도 가장 예기치 못한 순간에.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다. 바람은 매섭게 불었고 거리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김지원에게 세상은 멈춘 듯 고요했다. 병원 복도 끝 임신 확인서를 들고 서 있는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임신 6주차. 병원에서 받은 결과는 명확했고 그녀는 그 종이를 수십 번 쳐다보다가도 결국 눈을 감고 가슴을 누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낳을 수 있을까? 키울 수 있을까? 아니, 그 전에 이 아이를 맞이할 자격이 나에게 있을까? 그날 밤, 지원은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혼자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가족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직장 동료나 친구에게 털어놓을 용기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라 믿고 싶었다. 그렇게 며칠 밤을 지새우며 울다가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아이가 나를 지켜줄 수도 있어. 그것은 어쩌면 현실 도피였고 어쩌면 절박한 희망이기도 했다. 그녀는 민준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무엇보다 그를 다시 찾을 마음이 없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이고 그 삶에 이 아이가 섣불리 끼어드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지원은 다니던 디자인 회사를 조용히 퇴사했다. 회사에서는 그녀의 이유 없는 결정에 당황했지만 그녀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개인 사정입니다. 단 한 문장만 남기고 회사를 떠났다. 그리고 곧 좁은 원룸 오피스텔 하나를 얻어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다. 안정적인 수입은 없었지만 그녀는 조금씩 클라이언트를 늘려갔고 매일매일 정해진 루틴 속에서 아이와 함께할 미래를 준비했다. 임신 중기부터는 몸이 무거워지며 작업량을 줄였고 밤마다 뱃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를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외로웠지만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걱정은 더 커졌다. 혼자 병원에 가서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산후조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이 모든 걸 견뎌낸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거라는 확신도 생겼다. 그리고 마침내 한밤중 갑작스럽게 진통이 시작되었다. 겨울비가 내리는 날, 지원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복도에서 진통으로 주저앉은 그녀를 간호사들이 급히 들것에 실어 수술실로 옮겼고 몇 시간의 고통 끝에 한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작고 따뜻한 존재. 그녀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아이를 안았고 처음으로 입을 열어 속삭였다. 은지야, 엄마야. 만나서 반가워. 김은지. 은은하게 빛나는 지혜로운 아이라는 뜻으로 지원은 수개월 전부터 이름을 마음속에 정해두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줄 아이. 누구보다 조용히 그리고 강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붙인 이름이었다. 출산 후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 몸은 회복되지 않았고 아이는 매일 밤 울었고 경제적인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하지만 지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젖은 머리로 노트북을 붙잡고 디자인 작업을 이어가며 낮에는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며 밤에는 피곤한 몸으로 아이를 품에 안고 잠에 들었다. 은지가 첫걸음을 뗀 날 지원은 소리 없이 울었다. 그 작은 발걸음이 그녀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이는 알지 못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이었지만 그녀는 매일매일을 아이와 함께 이겨내며 살아갔다. 지인들과의 연락은 점점 줄었고 SNS도 끊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었고 그 세계의 중심은 오직 은지 하나였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왜 결혼하지 않느냐고, 아이를 혼자 키우느냐고 묻기도 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설명할 이유가 없었다. 아이가 자라고 있고 그녀는 아이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다. 은지는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랐고 어느새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다. 그녀는 작은 손을 잡고 유치원 입학식에 참석하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다.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보냈고 얼마나 많은 순간을 포기하고 싶었는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아이가 몇 주 전 감기에 걸렸다. 평소처럼 금방 나을 줄 알았지만 기침은 심해졌고 열은 내리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과거를 마주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가 거기에 있었다. 민준호. 몇 년 전 단 한 번의 만남 이후로 다시는 볼 일 없을 줄 알았던 남자. 그러나 그는 이제 은지의 앞에 흰 가운을 입은 채 서 있었다.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온몸이 굳었다. 세상이 조용해졌고 심장 소리만이 귀에 울렸다. 운명은 이렇게 다시 날 시험하는 건가? 그녀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과거는 과거로 묻고 살기로 했던 인생. 그러나 운명은 그렇게 쉽게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진료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온 후 지원은 마치 깊은 물속에 가라앉은 것처럼 숨이 막혔다. 아이의 상태는 조금 안정되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민준호의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눈치챘다. 그녀를 알아보았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단순한 의사의 그것이 아니었다. 지원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피곤에 찌든 눈, 푸석한 피부, 말라버린 입술. 몇 년 전 부산에서의 그 밤, 그녀는 자신이 조금은 빛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밤 이후로 그녀는 스스로를 조금씩 포기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만 같았다. 며칠 후 지원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은지의 열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기침이 계속되었기 때문이었다. 병원 복도는 여전히 붐볐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진료 순서를 기다렸다. 그런데 그때 문이 열리고 민준호가 직접 나와 그녀를 불렀다. 김은지 보호자분, 안으로 들어오세요. 지원은 순간 망설였지만 은지를 안고 조용히 진료실로 들어섰다. 준호는 서류를 정리하며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지난번과는 달리 말수가 줄었고 눈빛도 어딘가 날카로워져 있었다. 열은 조금 줄었네요. 하지만 기침 소리가 여전히 깊어요. 그는 은지에게 청진기를 대고 몇 차례 숨을 들이쉬게 했다. 아이는 얌전히 따랐고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집중했다. 한참 후 그는 조용히 청진기를 내려놓고 아이에게 말했다. 은지야, 아주 잘했어. 이제 엄마 옆에 앉자. 은지는 지원 옆으로 와서 앉았고 그제서야 준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김지원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실려 있었다. 지원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켜쥐었다. 저희 예전에 만난 적 있었죠? 지원은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산에서 몇 년 전이었어요. 그때 이름을 말하지 않으셨죠.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니까. 준호는 깊은 숨을 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시선을 은지에게 옮겼다. 아이는 가만히 앉아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며 놀고 있었다.
은지는 올해 6살이죠.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그 순간 정적 속에 흐르는 긴장감은 더 짙어졌다. 준호는 조용히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은지의 기본 진료 기록이었다. 혈액형이 O형이더군요. 저는 AB형이고 어머니가 B형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지원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은지는 제 딸인가요? 그 물음은 마치 방 안의 공기를 산산조각 내는 듯했다. 지원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왜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침착하지 않았다. 억눌린 분노, 당혹감, 배신감이 담겨 있었다. 지원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몇 번이나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그날 아침 사라졌어요. 연락처도, 이름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나 혼자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준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한동안 침묵 속에서 책상 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아이, 나와 닮았다는 걸 오늘에서야 깨달았어요. 눈매, 말투, 작은 행동들까지.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지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내가 아이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절대 외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진심이 그녀를 덜 아프게 하지는 못했다. 난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었어요. 그 따뜻함이 내 삶에 머물다 사라질까봐 두려웠어요.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진료실은 다시 조용해졌고 은지는 두 사람의 침묵을 모른 채 인형을 만지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한참 후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나는 이 아이의 아빠가 되고 싶어요. 지원은 그 말을 듣고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복잡하고 아프고 미묘한. 당신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지금 은지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개념조차 없어요.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바꾸겠다는 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다. 그녀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현실이 잔인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은지 옆에 있고 싶어요. 날 믿어달란 말 지금은 못하겠지만 노력할게요. 그 말은 다짐이었고 동시에 간절한 기도 같았다. 지원은 아이를 안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정말 이 사람을 다시 내 삶에 들여도 되는 걸까? 그러나 머릿속에 맴도는 것은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 한구석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민준호는 지원과 은지의 삶에 조심스럽게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병원 예약을 핑계로 연락을 했고 그 다음엔 아이가 좋아할 만한 동화책을 보내며 문자를 남겼다. 지원은 처음엔 그런 행동들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그가 보이는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 사람, 진심이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오려 한 적이 없었다. 누구도 그녀의 삶에, 특히 은지의 세계에 스며들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말을 조심하고 걸음을 늦추며 눈빛으로 묻고 행동으로 대답했다. 토요일 아침, 준호는 처음으로 은지를 유치원 앞에서 마주했다. 지원의 허락하에 잠시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다. 은지는 처음엔 낯을 가렸지만 그의 손에 들린 인형 가방을 보곤 눈을 반짝였다. 이건
뭐예요?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이 안에 병원놀이 장난감이 들어있어. 아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고 준호는 조심스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원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알 수 없는 감정으로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준호는 매주 주말마다 은지와 짧은 산책을 하거나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공원을 돌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고 아이의 속도에 맞추려 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지원에게 큰 혼란을 안겼다. 왜 지금 와서? 지금껏 혼자 감당해온 모든 것을 누군가와 나눈다는 것. 그건 따뜻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은지에게 읽어주던 책을 마치고 돌아간 후 지원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고 그 소리에 섞여 은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아빠는 매주 올 수 있어? 지원은 깜짝 놀라 아이를 바라보았다. 은지의 눈동자에는 호기심과 설렘이 가득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아빠라는 단어를 은지에게 가르친 적이 없었다. 그 단어는 텔레비전에서,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들을 통해 스스로 배운 것이다. 응, 아마도.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말을 더 이어가려 했지만 아이는 이미 인형에게 옷을 입히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날 밤, 지원은 한동안 잠들지 못했다. 이제 은지는 아빠라는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변화였다. 누군가의 존재가 아이의 삶에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의 부재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걸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준호는 지원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혹시 괜찮다면 은지를 우리 집에 데려가도 될까요? 잠시 인사만 드리는 자리예요. 부모님이 아이에 대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지원은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그쪽 부모님은 내가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은지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믿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설득해 볼게요. 지원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민준호의 부모는 유명 대학병원의 교수 부부로 보수적이고 체면을 중시하는 집안이었다. 그런 집안에서 결혼도 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아 혼자 키웠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일 것이다. 나는 은지를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누구도 이 아이에게 상처를 줄 자격은 없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고 싶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현실이라면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고 지원은 그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며칠 후 그녀는 은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음 주에 아빠 집에 잠깐 가보자. 거기엔 아빠의 엄마, 아빠, 그러니까 너한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 은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물었다. 거기서도 인형 있어? 지원은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아마도. 하지만 인형보다 더 재미있는 거 있을지도 몰라. 은지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지원은 오래간만에 화장대를 열고 오래된 화장품을 꺼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랜만에 들여다보며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나 너무 오랫동안 여자라는 걸 잊고 살았구나.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은지의 작은 손을 잡고 속으로 되뇌었다. 이번엔 함께 가보자. 내가 너를 지키듯 누군가 우리를 지켜주기를. 그리고 그렇게 조용한 변화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민준호는 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은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김지원은 옆을 바라보지 않은 채 창밖만 응시했다. 뒷좌석에서는 은지가 인형을 안고 창밖의 풍경을 흥얼거리며 바라보고 있었다. 조용한 정적 속 서울 외곽의 고급 주택가로 향하는 도로 위에 긴장감이 흘렀다. 지원은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아이를 위해 수많은 결정을 내렸고 그중 대부분은 혼자 감당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와 함께 그 무게를 나누려 하자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많이 긴장되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지원은 짧게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 지금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가에서 머물렀다. 부모님께 은지 얘기를 제대로 한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분들도 충격이 크실 거예요. 하지만 난 이 아이를 그저 사건으로 넘기고 싶지 않아요. 지원은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그 집으로 향하는 길이 점점 가까워지는 걸 느꼈다. 도착한 집은 외관부터 차분하고 단정했다. 고급스러운 담장과 정갈하게 다듬어진 정원, 고요한 분위기. 이 집에서 흘러나오는 질서는 지원에게 불편한 무언가를 안겼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준호의 어머니가 먼저 나와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원피스, 눈가의 잔주름까지도 절제된 인상을 풍기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미묘한 미소로 세 사람을 맞았다. 왔구나. 아이가 은지? 은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지원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지원이 인사를 건네자 준호의 어머니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보다 젊네요. 그 말은 무심한 듯 던졌지만 그 속엔 분명한 판단이 담겨 있었다. 지원은 얼굴에 미소를 지은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거실로 자리를 옮기자 준호의 아버지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준호와 닮은 단단한 체구에 엄격함이 배인 얼굴이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앉은 자리엔 미묘한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그러니까 아이가 올해 6이지요? 아버지가 묻자 지원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6세예요.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그럼 지금까지 혼자 키우신 겁니까? 네. 그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깨트린 건 어머니의 말이었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제 와서 나타나셨는지. 준호가 나섰다. 어머니, 지원 씨가 일부러 숨긴 게 아니에요. 나도 연락할 수 없었고 아무런 정보도 없었어요. 그런 일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 아버지가 단호하게 끊었다. 중요한 건 지금 이후야. 이 아이가 내 손자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지원은 그 말에 숨이 턱 막혔다. 무슨 뜻이신가요? 우리는 의사 집안입니다. 이 집안에 들어오려면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말이지요. 지원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은지는 옆에서 천진난만하게 케이크를 집어먹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지원이 조용히 물었다. 아이는 죄가 없지요. 하지만 그 아이의 환경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은지를 받아들이려면 최소한의 안정성과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해요. 그 말에 준호가 다시 일어섰다. 그건 내가 책임질 거예요. 너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준호야. 어머니가 단호히 말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와 아이를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은 해봤니? 병원에, 학교에, 너의 동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너는 이 아이 하나만 책임지는 게 아니야. 너의 삶 전체가 바뀌게 되는 일이야. 지원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그다지 따뜻한 기억이 되지 않을 것 같네요. 준호가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눈빛으로 그를 제지했다. 은지야, 인사하자. 아이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금세 조용해졌다.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그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잠시 흔들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을 나오는 길, 준호가 지원을 따라잡았다. 미안해. 내가 더 잘 준비했어야 했어.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예상했던 일이에요. 다만 은지에게 이런 차가운 공기를 느끼게 한 건 내 실수예요.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 그녀는 아이가 잠든 후에도 오랫동안 불을 끄지 못했다. 은지의 작은 가슴에서 올라오는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다짐했다. 이 아이를 상처받게 두지 않겠다. 어떤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민준호와 거리를 두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감정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지원은 준호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도 읽지 않은 채 넘겼다. 그는 매일같이 은지 잘 지내? 혹시 감기 더 심해진 건 아니야?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없을까? 라고 묻는 짧은 문장을 남겼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거절의 말보다 무서운 건 침묵이었다. 지원은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침묵을 선택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준호에 대한 미움은 없었다. 오히려 그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속한 세계, 그가 지켜야 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그녀와 은지를 다시 상처 입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그날 집에서의 대면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한 선이었다. 너희는 여기까지다. 그들의 눈빛, 말투, 차가운 공기의 무게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지원은 은지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다. 아이에게 상처가 남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시 원래의 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은지는 이전과 다름없이 밝았다. 아직은 어른들의 말에 담긴 복잡한 감정을 모르는 나이였다. 하지만 지원은 알았다. 아이의 눈이 가끔 멀리서 문을 바라볼 때 조심스럽게 묻던 말 속에서 은지가 느끼는 변화가 점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엄마, 아빠는 왜 요즘 안 와? 그 질문에 지원은 숨을 삼켰다. 아빠는 요즘 일이 많으셔.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올 거야. 그 말은 위로이기도 했고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 같았다. 준호 역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는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집중을 잃은 모습이었다. 환자 보호자들과의 상담에서도 자주 생각에 잠기고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짧은 대답만을 반복했다. 그의 어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아직도 그 여자와 연락하고 있니? 연락이 끊겼어요. 준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게 맞는 일이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뜨거운 차를 조심스럽게 저었다. 너는 이 집안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어. 감정으로 움직이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돼. 그 말은 그에게 깊은 상처였다. 그는 감정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감정 없이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한 채 아파트 앞에 섰다. 지원이 사는 건물에 불은 꺼져 있었고 창문은 조용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메시지를 남겼다. 지원아, 내가 나를 밀어내고 싶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적어도 은지에게만은 기회를 주어나. 아빠가 되고 싶어. 남편이 아니라도, 가족이 아니라도 아빠로 남고 싶어. 메시지를 보내고도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앞에서 멀어져가는 빛, 식어가는 공기, 그리고 가슴속에서 저릿하게 내려앉는 허탈함. 지원은 다음 날 아침 그 메시지를 확인했다. 읽고 또 읽었다. 그 말 하나하나에 담긴 절실함이 그녀의 가슴을 두드렸지만 그녀는 그저 휴대전화를 뒤집고 말았다. 그날 이후로도 준호는 몇 차례 집 앞에 다녀갔지만 그녀는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계절은 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은지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책상 위에 그림을 올려놓았다. 이거 봐. 오늘 가족 그리기 시간에 그린 거야. 지원은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작은 종이 위에 아이의 서툰 손으로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중간에는 은지, 왼쪽엔 머리카락이 긴 엄마, 그리고 오른쪽엔 넥타이를 맨 아빠. 지원은 그림을 보며 웃으려 했지만 눈가가 붉어졌다. 은지야, 아빠는 왜 그렸어? 은지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있으면 좋잖아. 다른 애들은 다 있어서.
나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지원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작은 아이의 머리에서 향긋한 비누향이 났다. 그 따뜻한 체온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있으면 좋겠지. 그날 밤 지원은 오랜만에 노트북을 열고 준호의 메시지를 다시 찾아 읽었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은지는 잘 지내요. 당신도 잘 지내길 바래요. 단 한 줄. 그것만으로도 침묵의 벽에 작고 조용한 균열이 생겼다. 준호는 그 메시지를 받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을 남겼다. 고마워. 그리고 기다릴게.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오랜 기다림을 준비한 사람의 말이었다. 지원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끼면서도 아직은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하지만 단 하나,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그녀는 조금은 덜 외로웠다. 어느 흐린 오후, 김지원은 은지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는 길에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평소라면 엄마 품에 안겨 제잘거리던 은지가 오늘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터벅터벅 걷기만 했다. 뺨은 붉었고 손끝은 뜨거웠다. 은지야, 어디 아파? 은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아이의 다리가 풀리듯 휘청이며 무릎을 꿇었다. 은지. 지원은 재빨리 아이를 안고 뛰기 시작했다. 몸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고 은지는 그녀의 품 안에서 의식을 잃은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병원으로 실려간 은지는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사들은 바로 검사를 시작했다. 지원은 문 밖에서 기다리며 손끝이 차가워지도록 기도만 반복했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가 달려왔다. 흰 가운 위에 청록색 수술복을 걸친 민준호였다. 그는 얼굴이 창백했고 숨이 가쁘게 들이켜지고 있었다. 은지, 어떻게 된 거예요? 지원은 놀랐지만 상황이 너무 급박해 감정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갑자기 쓰러졌어요. 열도 심하고 아무 반응도 없고.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가 있는 응급실로 들어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지원은 벤치에 주저앉은 채 눈물만 떨구고 있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보호자분, 김은지 환자 혈액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쪽 유전 정보를 비교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희귀 면역 반응으로 인한 합병증 가능성이 있어 유전 일치가 중요합니다. 지원은 숨을 삼켰다. 그 말은 곧 아이의 생명을 위해 진실을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 준호가 천천히 그녀 곁에 앉았다. 내가 사인할게요. 뭐라고요? 검사 동의서. 내가 아버지로 기입해서 검사할게요. 필요하면 내 혈액도 바로 제공하고.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내가 어떻게든. 지원아.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동시에 떨리고 있었다. 그만해요. 더 이상 숨기지 말아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판단보다도 어떤 자존심보다도 은지가 더 중요해. 그 말에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떨구고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은지가 당신 딸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날 이후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던 시간이.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모든 시간. 내가 알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부터 같이 감당해요. 검사는 바로 진행되었고 몇 시간이 지난 후 응급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다행히도 은지는 중증 상태는 아니었고 면역계 이상 반응에 대한 빠른 치료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앞으로 주기적인 치료와 유전자 기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병실 안 은지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지원은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은 채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병실 문 앞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가왔다.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밖으로 나왔다. 내가 처음 내 옆에 섰을 때 사실 두려웠어.
아버지가 된다는 것보다 너한테 용서받을 수 없을까봐. 근데 오늘 은지를 보면서 깨달았어. 이 아이는 내 삶의 모든 계산을 뛰어넘는 존재라는 걸. 지원은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늦었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이유도 없겠죠. 그 말에 그녀는 작게 웃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심에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며칠 후 은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회복 속도가 빠른 편이라 다행이었고 그녀는 그림책을 읽으며 다시 웃기 시작했다. 준호는 매일 병원에 찾아왔고 직접 아이의 식사도 챙겼으며 밤이 되면 침대 옆에 앉아 그림을 그려주었다. 어느 날 은지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빠, 나랑 계속 있을 수 있어? 그 말에 준호는 아이를 꼭 안고 말했다. 그래. 아빠는 어디 안 가. 너랑 엄마랑 같이 있을 거야. 지원은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닫아두었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은지가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나던 날, 민준호는 부모님 집 앞에 섰다. 예전과는 다르게 그 발걸음이 무거웠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단단히 결심하고 있었지만 이 집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응접실에서 고개를 들었다. 차를 따르던 손이 멈췄고 그녀의 눈빛은 오래전처럼 차분했지만 그 아래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왔구나.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곧 아버지도 서재에서 나왔다. 책을 덮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다시 생각해봤냐? 아버지의 첫마디는 단도직입적이었다. 준호는 숨을 들이쉬고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 다시 생각했고 확신이 섰어요. 저는 김지원 씨, 그리고 은지와 함께 살 겁니다. 이건 결심이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았고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그 아이는 내 아이인 것 맞냐? 맞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나왔어요. 은지는 제 딸입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짧게 웃었다. 그래, 혈통은 속일 수 없지. 하지만 내가 정말 그 아이와 그 여자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게 단순히 부성애나 사랑으로 해결되는 일이라고 믿는 거냐?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책임은 제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그 선택을 했고 이제 그 결과를 온전히 안고 살아가려 합니다. 어머니가 나섰다. 너는 병원 내에서 인정받는 의사야. 사람들은 너의 배경, 커리어, 평판을 본단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여자를 선택한다는 건 단지 개인의 일이 아니야. 가문 전체의 평판이 걸린 일이야. 저는 그 평판보다 지금 제 눈앞의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그의 말은 단단했고 망설임이 없었다. 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천천히 말했다. 너를 강제로 막을 생각은 없다. 하지만 너는 이 집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유산도, 가족의 이름도 내게 남겨지지 않을 거다. 그 모든 걸 내려놓고도 그 길을 가겠다는 거냐?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것도 각오했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녀의 눈에 잠시 흔들림이 보였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그럼 최소한 우리가 은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주겠니? 준호는 그 말에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나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은지는 여러분의 손녀니까요. 하지만 강요나 평가가 아닌 진심으로 다가와 주세요. 아이는 아직 작고 상처에 민감합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너를 본 건 처음이구나. 의사 가운을 입고 있을 땐 늘 차가웠던 내가 지금은 오히려 인간답게 보이는군.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대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그는 오랜 세월 쌓인 벽을 스스로 깨뜨리고 나왔다. 집을 나서는 길, 문득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그는 돌아보았다. 그 아이, 은지.
어떤 아이니? 그 질문은 예상 밖이었다. 준호는 입꼬리를 조금 올리고 대답했다. 눈이 저를 닮았어요. 그리고 웃을 땐 그의 엄마처럼 따뜻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문 앞에 선 채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았다. 며칠 후 지원의 집. 준호는 초인종을 누르며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문이 열리자 지원이 나왔다. 그녀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오늘은 무슨 일로? 부모님 뵙고 왔어요. 제 결정 말씀드리고 모든 걸 정리했어요. 지원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하셨는데요? 나는 내 딸과 그 아이의 엄마를 선택하겠다고 했어요. 다른 거 다 내려놓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요. 지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필요한 일이었어요. 난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거니까요.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우리가 함께 가는 게 더 이상 누군가에게 설명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지원은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럼 같이 가요. 우리 셋이서. 그 말은 조용했지만 오랜 외로움의 끝에서 마침내 꺼낸 용기였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은지가 얼굴을 내밀었다. 아빠 왔어? 지원은 아이를 바라보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응, 아빠 왔어. 이제 우리랑 같이 있을 거야. 은지는 소리 없이 기뻐하며 달려왔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다. 그리고 그들 셋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서울에는 본격적인 봄이 찾아왔다. 벚꽃이 피고 거리는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김지원의 마음에 피어난 봄은 그보다 더 따뜻했다. 아침 햇살이 부엌창으로 들어오고 은지는 작은 식탁 위에서 시리얼을 먹고 있었다. 옆에서는 민준호가 우유를 따르며 말했다. 오늘은 우리 공원 가기로 했지? 연 날릴 준비됐어? 은지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빠가 같이 연 만들어준다 했잖아. 지원은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며 컵에 따뜻한 차를 따랐다. 오래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 하지만 이 일상이야말로 그녀가 가장 원했던 미래였다. 준호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이전과는 달리 자신의 시간을 더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었다. 병원장에게 정직하게 사정을 털어놓았고 의외로 동료들 대부분은 따뜻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봐 주었다. 그렇게까지 용기 내는 사람, 쉽지 않죠. 한 선배의 말에 그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가끔 어머니는 조심스레 연락을 해왔다. 은지 사진 좀 보내줄 수 있을까? 아이 채호는 잘 재고 있지? 지원은 처음엔 주저했지만 은지가 조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점차 사진과 소소한 소식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주말 어머니는 직접 은지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해왔다. 우리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지원은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은지에게 상처 주지만 않는다면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 만남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 카페 한쪽 자리에서 은지는 조부모의 앞에서 수줍게 인사를 건넸고 어머니는 준비해 온 인형을 건넸다.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직접 골라봤단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 짧은 인사가 그들의 얼어붙은 시간을 천천히 녹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준호의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너희가 우리 인생을 흔드는 거라고만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인생을 다시 숨쉬게 한 거라고 느껴. 준호는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어떤 용서보다 깊은 인정이었다. 며칠 후 지원은 은지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다. 준호는 이미 연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 은지는 환하게 웃으며 연주를 잡고 뛰기 시작했고 연은 맑은 하늘 위로 천천히 올라갔다. 지원은 벤치에 앉아 고요한 햇살 속에서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옆에 앉은 준호가 말했다. 나는 지금이 너무 좋아. 에어.
내가 있고, 은지가 있고,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그 어떤 성공보다, 어떤 자리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져. 지원은 그 말에 살짝 웃었다. 나도요. 사실 예전엔 내가 만든 선택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 선택이 나를 여기로 데려온 거라고 생각해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이렇게 함께 앉아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원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게요. 은지가 달려와 두 사람 사이에 털썩 앉았다. 엄마, 아빠, 우리 같이 연 날리자. 세 사람은 함께 연주를 붙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하늘 위로 뻗어가는 연은 마치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듯 높이 떠 있었다. 그날의 하늘은 아주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고통의 시간도 외로움의 무게도 이제는 함께 나눌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내일을 향한 걸음은 충분히 단단해졌다.